지금부터 그러면 한국 법치주의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치주의 하면 법에 관한 주제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법치주의에 관한 일반 이론을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린 다음에 우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아니면은 검찰의 수사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우리 사회의 현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처하고 있는 현실과 그런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 법치주의의 전반적인 문제를 여기서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 사회의 현안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주로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에 따라 먼저 일반적인 이론, 법치주의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치주의 하면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치주의, 법에 의해서 다스린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권력자 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서 미리 정해진 법규범에 따라서 국가가 통치되는 원리를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인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를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까지 활동을 한 분인데,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이 정부의 주인이고 정부가 법의 노예라면 그 상황은 전도유망하고 인간은 신이 국가에 퍼붓는 축복을 만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이미 법치주의가 되어야지만 그 국가가 잘 될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법치주의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법으로 국가를 다스린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법치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권력자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국민 대표가 미리 정한 법규범에 따라 해라. 이게 법치주의라고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의 성격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법치주의가 잘 작동하려면 무엇이 마련이 되어야 되느냐? 법치주의의 기초는 간단히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권력 분립입니다. 국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고 권력이 입법, 행정, 사법으로 서로 분립이 돼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때만 법치주의는 실현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법치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권력 분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은 사법권이 독립되어서 행사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권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겠죠. 그것을 구제해주는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해야지만 법치주의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의 요소는 기본권이 보장이 되고 권력 분립이 되고 사법부에 의한 권리 구제가 잘 구현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면은 법치주의가 되는데요. 좀 더 첨언한다면 법치주의는 국민 대표가 미리 정한 법에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통치행위를 하는 것인데요. 그럼 국민 대표가 미리 정한 법에 따라 통치한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국민에게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저거를 법을 지키면은 내가 이익을 보고 위반하면은 처벌을 받는구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서 법적 안정성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법치주의의 발전,
외국 얘기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법치주의라고 말하는데요. 독일에서는 법치국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법치주의론이 발전이 됐고요. 지금도 독일에서는 아마 법치국가론, 법치국가 원리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공부한 우리 헌법학자들은 지금도 국내에서 법치주의를 얘기할 때 뭐 법치국가 원리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치주의가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미에서는 많이 아실 겁니다. 법의 지배, rule of law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그 의미한 바는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치주의와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추상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은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법치국가론에 의해서 국민대표는 의회가 미리 정한 법에 따라서 행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통치행위를 해라 라고 했을 때 그런 법치주의가 등장을 했죠.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특히 이상적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현이 되었는데 그러다가 1900년대 초에 1930년대 초에 히틀러의 정권이 등장을 해서 국민의 자유 권리를 많이 제한했습니다. 의회가 정한 법에 따라서 히틀러가 다 한 겁니다. 뭐가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나치 정권이 2차 대전 종료와 함께 끝나면서 의회가 정한 법에 따라서 통치했다고 법치주의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회가 제정한 법의 내용이나 목적을 들여다봐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정의로울 때 그러한 법에 따라 통치되어야지만 이것이 법치주의다라고 해서 법치주의의 내용까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것을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하고요. 오늘날 법치주의라고 할 때는 그 내용까지도 정의롭고 정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했고요. 우리 헌법상의 법치주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상의 법치주의, 제가 대학에서 헌법을 강의할 때 헌법 초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헌법상의 기본 원리, 우리 헌법 전체를 관통한 우리 헌법은 130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130개 조문을 관통하는 몇 가지의 기본 원리가 있는데 그 기본 원리에 따라 헌법을 해석 적용해야 되는데 법치주의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헌법의 기본 원리로서는 뭐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다. 그다음에 법치주의, 사회적 시장경제 원리, 문화국가 원리, 국제평화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법치주의도 우리 헌법상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헌법 전체를 관통하면서 핵심적인 이념과 가치를 담고 있는 원리가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헌법에는 제헌헌법이래 현행헌법까지 우리 헌법에 법치주의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법치주의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다 그런 표현 전혀 없습니다. 법치주의라는 단어 자체도 등장하지 않고 법치라는 개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법치주의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몇 가지 헌법 조문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비록 명문으로 규정은 없지만 법치주의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조항이 헌법 37조 2항입니다. 헌법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헌법 10조부터 36조까지 여러 가지 기본권을 보장해 놓고 있습니다. 기본권을 보장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37조 2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에서 보장하지만 그 기본권이 언제나 항상 100% 보장이 되는 건 아니겠죠. 필요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제한할까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합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운전할까요? 뭐 개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들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 많이 발생하겠죠. 다른 사람의 차량이 부서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많이 제한합니다. 자유와 권리를 제한합니다.
그 조항이 37조 2항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그 헌법 10조부터 36조까지 많은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돼 있지만 국가 안보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국민 대표의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37조 2항이 우리 헌법에 법치주의라는 단어는 없지만 법치주의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다라는 아주 중요한 근거 조항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듯이 또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11권, 11조 평등권 이런 여러 조문에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러나 꼭 필요하다면 우리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하는데 대통령 마음대로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표인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서만 제한할 수 있다. 이 조항들을 조항합해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법치주의가 채택되어 있다면 그 성격상 법치주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가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합니다. 자, 법치주의가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다라는 얘기를 조금 어렵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법치주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구현이 될까요? 우선 국민 대표인 국회가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법을 잘못 만든다. 뭐 일부 집단만을 위한 법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법치주의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좋은 법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국회가 좋은 입법을 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법치주의가 잘 되려면 뭐라 그랬죠? 사법부가 국민의 침해된 자유와 권리를 잘 구제를 해줘야 되겠죠. 사법부가 대통령이나 국회의 눈치 안 보고 독립되어서 침해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적기에 잘 구제해 주더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법치주의 잘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국회가 좋은 입법을 하고 있는지, 입법을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고 두 번째는 사법부가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잘 구제해 주는지를 보는데 사법부에 의한 권리 구제는 우리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법치주의에 약간 예외가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항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건 아니고 약간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입니다. 국가 긴급 시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예외적으로 많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긴급명령, 긴급재정경리의 명령이 발령이 되면은 대통령이 발령합니다. 국민 대표인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가 긴급 시에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에서 지금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 됐을 때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고요. 일반 국민들도 군법회의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국가 긴급 시에 법치주의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헌법학이나 행정법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일반 국민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특수 신분 관계에 있는 국민에게는 법치주의가 약간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수 신분 관계에 있는 국민이 누구냐? 군인, 공무원, 교도소의 수감 중인 재소자 등은 일반 국민들이 누리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받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공무원들, 다른 일반 국민들과 달리 일부 자유와 권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무슨 자유와 권리에 제한을 받나요? 공무원이 되면 정치활동을 할 수 없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본권 제한이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에 내가 전방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인데 여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주말마다 내가 마음대로 나간다. 거주 이전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군인은 자기 근무지역을 잘 지켜야 됩니다. 굳이 근무지역을 벗어나려면은 지휘관의 외출증이라든가 휴가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한 경우 이런 사람들을 전부 공무원, 군인, 재소자 등을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그 특수신분관계를 설정한 목적 달성을 해서 일부 기본권 제한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주 추상적인 얘기를 좀 했었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가 잘 되고 있는지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법치주의가 전제는 국민 대표인 국회가 정한 법에 따라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국회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야 되겠죠. 국회가 입법을 잘 해야 됩니다.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국회 과연 좋은 법을 적기에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국회의 입법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는 입법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 입법을 너무 많이 한다. 여러분,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 대개 무슨 내용일까요? 복지에 관한 법률들, 국민초생활 보장을 해준다, 어떤 경우에 노인 복지를 위해서 무슨 혜택을 준다, 국민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법률도 있습니다. 제법 있지만 국회가 제정하는 많은 법률들은 아까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예를 들었듯이요,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뭐 하면은 처벌한다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자유와 권리는 왜 제한한다고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필요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국가 공동체의 또 다른 이익을 위해서 일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게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국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을 제정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그렇지 않다면 가능한 한 국민이 자유롭게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사업도 하고 새로운 물건도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는 웬일인지 설명을 앞으로 드릴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입법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 부분을, 다른 학자분들은 많이 얘기를 안 하는데 법치주의와 관련해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법치주의가 잘 되려면 뭐라 그랬죠? 국민의 자유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법원이 나서서, 행정부 사법부로부터 독립된 법원이 나서서 침해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잘 구제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법원 국민의 자유 권리를 잘 구제해 줍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보십시오. 소송을 한다, 내가 형사소송의 당사가 된다, 이건 굉장히 불행한 얘기죠. 그렇지만 살다 보면 일생에 한두 번은 내가, 아니면 내 가족, 아니면 내 주위 사람들이 민사소송하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민사소송할 때 여러분 재판 어떻게 됩니까? 법원이 침해된 국민의 사적 민사상 권리 침해당 구제를 해주긴 합니다만은 문제가 많이 있죠. 무슨 문제가 있나요? 소송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한 것들 문제를 보겠다, 이런 얘기죠. 검찰, 넓은 의미의 사법부죠. 검찰은 어떨까요?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게 검찰인데요. 대한민국 검찰 또 비난을 많이 요새 받고 있죠. 그러한 문제들을 한번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입법부 문제를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부의 제일 큰 문제,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은 대부분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가 입법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회는 너무 법을 많이 제정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데요. 다른 나라와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입법을 많이 하고 있는지 21대 국회,
21대 국회는 2020년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활동했던 국회죠. 지금은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1년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잡기가 곤란해서 21대 국회 4년 동안을 들여다봤습니다. 21대 국회 4년 동안에 국회의원들이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2만 5천 건이 제출이 됐습니다. 2만 5천 건 법률이요.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잠시 해보도록 합니다. 2만 5천여 건의 법률안이 제출이 돼서 그중에 4년 동안에 2,959건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아주 일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률로 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99% 이상 다 대한민국 법률로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있죠. 그것을 지난 4년 동안 2,900건을 우리 국회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또 잠시 보도록 하고요. 2,900건 누가 제출한다고요?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국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에 의결되거나 정부에서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죠.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해서 국회의원이 심의한 다음에 일부 수정해서 가결된 것들 둘 다 합해서 2,900건인데요. 그중에 국회에서 가결된 2,900건 중에 의원들이 발의한 게 더 많을까요? 정부가 제출한 게 더 많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법률 내용들 굉장히 복잡하던데 국회의원들이 그거 발의할 능력이 있을까? 정부가 전부 준비해서 제출하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한 30년 전, 20년 전까지는 국회에서 의결되는 법률안에 적어도 반 이상은 정부에서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국회 입법을 주도했죠. 그래서 그걸 비난해서 좀 비판적으로 입법부가 아니라 통법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1대 국회 지난 4년 동안 어떨까요? 2,900건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 중에 93%가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니면 정부가 제출했는데 위원회 과정에서 의원 발의와 종합해서 대안을 채택한 거다. 오늘날 국회에서 의결되는 법률안의 거의 대부분은 의원들이 주도해서 가결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우리 국회를 보고 통법부다라는 비판을 일부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 비판은 정확한 건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00건의 법률안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국회가 2,900건을 의결했다. 이게 어느 정도 많은 걸까요? 30년 전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30년 전 13대 국회입니다. 1988년부터 1992년, 정확하게는 32년 전 국회인데요. 32년 전 국회에서 4년 동안 938건의 법률안을 제출해서 492건의 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492건이 가결됐습니다. 네. 21대 국회는 몇 건이라고요? 2,900건입니다. 13대 국회가 492건, 21대 국회는 2,900건. 30년이 지나는 동안 가결된 법률안 건수가 6배가 증가했습니다. 제출된 법률안 건수는 28배가 증가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법률안 제출을 엄청 많이 한다. 30년 동안 엄청 열심히 입법 활동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가결된 법률안이 6배가 늘었다. 30년 동안에. 30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많이 변화했죠. 우리나라는 뭐 다이나믹한 나라이기 때문에요. 사회현상도 많이 변화되고 입법 환경도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입법으로 규제할 사항들이 많이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30년 동안에 입법 수요가 6배나 과연 증가했을까요, 여러분? 4년 동안에 2,900건의 법률안을 새로 가결했다. 2,900건의 법률안은 뭘까요? 대개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90% 이상은 현행법을 개정하는 건데요. 그러면 현행법이 어느 정도 자주 개정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시행 중인 법률, 도로교통법,
형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이거 다 법률이죠. 현재 시행 중인 법률들이 1676건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이 한 1600여 건인데 지난 4년 동안 2900건을 국회가 개정했다라는 얘기는 적어도 4년 동안 현행 법률이 평균 1.7회,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현재 시행 중인 법률들은 4년에 2번 정도는 개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이 개정된다. 여러분, 이건 너무 자주 개정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국회가 4년 동안 2,900건의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이거 정상인지 한번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비교 시점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2020년입니다. 여기는 1년 동안에 29건의 법률을 영국의회가 의결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많은 부분 개정 법률일 겁니다. 영국의회 1년 동안에 29건. 우리하고 법체계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은 7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일본 법체계는요. 우리나라 법체계가 하고 제가 법학을 공부할 때만 해도 일본 법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일본의 법을 많이 수입했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일본이 79건, 중국은 전인대가 5년 임기이기 때문에 158건이라 1년이면 32건, 미 연방의회, 하원이 2년 임기죠. 그래서 의회기가 2년입니다. 2년 동안에 365건, 1년 동안에 183건을 법률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21년도의 경우는 821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보다는 10배, 우리나라 다음으로 입법활동을 보다도 4배나 많은 양의 입법을 우리나라 국회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앞에 자료 하나 제가 간단히 언급만 드렸는데요. 인도네시아 의회의 경우에는 1년에 한 20건 정도의 법률안을 의결한다고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이 넘는 나라죠. 대한민국은 그런데 1년에 800건 정도의 법률을 일부는 제정하고 대부분은 개정하더라. 일본보다 10배나 많이 법률안 가결한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70년도에 서구의 법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법의 홍수가 걱정될 것이다. 법이 너무 많이 생산이 돼서 홍수처럼 넘쳐 흐르게 되면은 국민들은 내가 어느 법을 지켜야 되는지, 나에게 적용되는 법의 내용이 뭔지를 알기도 어렵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서구의 학자들이 걱정했던 법의 홍수가 바로 현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법의 홍수가 발생을 할까요? 가장 첫째 이유는요, 입법 실적을 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4년 임기가 끝나면은 의원들의 목적은 뭘까요? 의원들이 추구하는 1차적인 목적은 유감스럽게도 본인의 재선이 목적입니다. 본인이 재선되기 위해서는 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됩니다.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를 받죠. 의정활동 평가를 받는데요.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입법 실적입니다. 법률을 4년 동안 몇 건을 발의했고 그중에 몇 건이 통과됐는지, 이런 실적을 양적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서 좋은 점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너도 나도 법률안 발의에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경쟁을 해요. 남의 법률안 베껴가지고 한두 조문만 살짝 고친 다음에 제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입법 실적 쌓기 위해서 많이 발의하고 내 법률안 특별한 일 없으니 이거 통과시켜달라라고 또 동료 의원들한테 부탁한다, 이런 얘기죠. 뭐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에서는 특별법, 특례법이 너무 많죠.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가덕도 신고항 특별법,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드는데 왜 꼭 특별법이 필요한가요? 대한민국의 공항 그동안 많이 만들어 왔는데요. 그 관련 현행법을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특별법, 특례법이 너무 많이 생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아주 개괄적으로 봤습니다. 구체적인 법이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 하나만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해서 킥보드가 한때 유행할 때요. 킥보드 활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14세인가 16세부터 이제 킥보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쉽게 그냥 킥보드를 활용하도록 법을 개정했었습니다. 개정해서 6개월 뒤에 시행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킥보드 그 도로교통법에 보니까 헬멧도 쓰지 않고 킥보드를 착용하게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법을 시행하지도 않고 바로 개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뭐 하나 예만 들었는데요. 법이 너무 쉽게 개정되다 보니까 이러한 많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사법부의 신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후 보루가 사법부인데요. 우리 사법부 일을 잘 하느냐 아니면 국민들이 우리 사법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지 그 문제를 좀 보도록 합니다. 첫째, 재판. 여러분 말씀드렸죠. 뭐 재판을 한다는 거는 반드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국민 개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뭐 살다 보면 재판을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속하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런 얘기 요새 참 많이 하는데요. 민사재판 어떨까요, 여러분? 2022년도 기준을 보면 민사 합의부 1심 재판은 1심 재판하는데 14개월이 걸립니다. 4년 전 2018년의 경우 9.9개월이 걸렸는데요. 한 4개월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한 4년 동안에. 그럼 민사소송 1심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1심에서 진 사람들도 항소하기 때문에요. 뭐 2심까지 가고 그러면 2년, 3년이 걸린다. 대법원까지 가면 3년 정도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리 구제가 될지라도 2년, 3년이 걸린다면 그동안에 소송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겪는 고통, 손실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너무 길게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판 지연의 하나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여러분 볼 겁니다. 판사 법관 기피 신청을 해가지고 재판부가 바뀌도록 유도하죠. 그럼 새 재판부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을지라도 판사들은 또 우리나라 법관들은 인사이동이 많이 있어요. 2년, 3년마다 법관 인사이동합니다. 배석 판사는 2년, 부장 판사는 3년마다 이동합니다. 이거 조금 늘어난 겁니다. 과거에는 1년, 2년이었는데 지금 부장 판사는 3년, 배석 판사는 2년마다 법관들이 이동을 하는데요. 새 법관이 등장하면 갱신 절차 다시 거쳐야 됩니다. 그동안 재판했던 거 다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재판했던 거 전부 녹음으로 다시 들어야 됩니다. 이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우리 사법부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재판 지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바로 가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와 과정이 굉장히 공정하고 척법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죠.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합니다. 우선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할 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두 번째, 그것이 일련의 내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를 구성했다라는 두 가지 큰 이유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는데요.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되니까 국회 측은 국회 탄핵 소추 사유 중에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주장이 있어 제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의 첫 번째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 77조와 계엄법을 위반했다라는 게 첫 번째로 등장하고요. 두 번째 내란죄 부분이 등장하는데 내란죄 부분이 두 번째지만 양적으로는 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 사유 중에 중요한 부분을
철회한다면 탄핵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된 거기 때문에 이거 국회가 재의결해서 탄핵소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피청구인 측이 하고 있는데요. 헌재는 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심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피청구인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변론을 했었습니다. 과거의 경우 일주일에 아마 1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을 했는데 이거 좀 적법 절차에 좀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피청구인 측에게 새로운 문제 제기가 있으면은 7일 동안의 답변 기일을 보장해야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데 이거 좀 길게 얘기하려면 좀 어렵고요. 저는 이 부분을 또 제가 신문에 칼럼을 쓸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제가 썼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법 32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기관의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기록을 송부 요청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기관에, 행정부에, 법원에 자료 좀 보내주시오 요청할 수 있는데요. 단서 조항에 재판 소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 검찰, 경찰에 여러 가지 수사 자료에 송부를 요청을 했고 송부했습니다. 아마 이거를 탄핵 심판 자료로 삼고 있는데 이건 명백하게 헌재법 32조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피청구인 측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 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서 공수처가 지금 주로 수사를 했죠.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했었습니다. 별로 수사는 안 됐지만 검찰로 사건을 이첩을 해서 검찰이 결국 기소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 공수처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아주 제한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습니다. 내란죄는 명문으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공수처는 그럼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해서 내란위헌죄를 범한 경우를 제하고는 소추당하지 않습니다. 수사를 받지 않아요.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위헌죄 수사만 받고 직권남용죄는 수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다가 관련된 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하겠다. 이게 공수처의 논리였는데 중앙지법이 이거 인정되기 곤란하다라고 해서 구속을 취소한 거다, 이런 얘기죠. 판사 쇼핑도 문제가 되고요. 시간이 거의 돼 가는데요. 한 5분 정도만 더 설명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지금 신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문제, 이거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실은 2018년도에 문제가 됐던 것이 2024년도에 23년도에 검찰이 밝혀가지고 기소를 한 사건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아닙니다. 그 전에 다른 성남시장의 비서를 했던 김 비서에게 이러이러한 취지로 좀 증언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1심 재판부가 작년 11월 25일 날 이재명 대표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지 이거 위증교사 아니다라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부탁을 받고 증언했던 김진성 씨는 허위 증언, 위증이라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위증을 요구한 사람은 위증이 아니다라는 아주 모순된 판결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까요? OECD가 2014년도에 조사했는데요. 27%입니다. 42개의 조사 대상국 중에 우리나라가 39등을 했어요. 거의 꼴찌를 했습니다. OECD 조사가 아마 7년마다 하는 것 같은데 2021년도 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아마 지지율이 올라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49%가 나왔는데 OECD 평균보다는 7.8%나 낮고 20개 조상국 중에 20개국 중에 15등입니다. 사법부 신뢰도가 OECD 중에서 거의 끝부분에 해당하는데요.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우리나라가 제법 높은 편입니다. 2021년도 조사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48%로 20개국 중에서 상위 7%입니다. 정부 신뢰도는 상위권인데 사법부 신뢰도는 하위권이다 이런 얘기고요. 최근의 여론조사도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탄핵 심판을 사건을 다루고 있는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45%가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지난주 여론조사를 보면 45%가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조사를 나왔고요. 한 2, 3일 전에 조사를 보니까 42%는 헌재 탄핵 심판 결과가 나도 나 이거 승인 못하겠다라고 나온 거가 봤습니다. 굉장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 같이 유전, 무죄, 돈 있으면은 부자들은 되게 무죄로 나오고 변호사를 잘 선임해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팽배되어 있는 사법부에 대한 인식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자, 법치주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국회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할 때 법률안 4건 발의해서 통해 양적 평가 이거 앞으로 제발 하지 말자. 입법 활동에 대한 질적 평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만 질적 평가로 전환하지 않으면은 법률이 계속 또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입법 과정에서 공청회, 전원위원회 제도 이 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인데 우리나라 국회 법률안 심사할 때 여러분 공청회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2% 정도 법률안에 대해서만 공청회를 하고요. 거의 안 합니다. 법률의 공청회 전문가라든가 이해관계 집단 의견을 듣는 건데 공청회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요? 빨리 하려고요. 그래서 많은 입법이 아니라 좋은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국회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 영향 평가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요. 법관의 이념적 중립성 확보가 정말 필요하다. 재판을 하는 법관들이 개인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따라 재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법관들이 개인적 이념 성향에 따라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서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헌재 재판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객관적, 법조적, 논리적 양심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관들의 객관적, 윤리적 양심에 의한 재판을 담보하고 법관들의 이념 성향이나 정치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러한 법관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념 성향이 강한 법관연구단체는 저는 이거 해체되어야 된다라고 감히 좀 주장을 합니다. 거의 끝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고재판관인 대법관, 헌재재판관, 지금 국회에서 임명할 경우에 과반수 찬성을 하겠는데요. 앞으로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하면은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들은 헌재재판관이나 법관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헌법 개정할 경우에 이러한 장치를 도입해야 되겠고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 여러 가지로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서 국회도 정말 좋은 입법에 충실해야 되겠고요. 사법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을 적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법치주의가 잘 구현된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경제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